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991년 대구에서 초등학생 5명이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5월 25일인 오늘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전주 덕진경찰서 곽창섭 경위가 화제입니다. 실종 아동 210명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줬다고 하죠. 발품을 파는 건 기본이고 드론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실종자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헬기까지 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각 경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골목길 코너를 딱 돌았을 때 아이가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그때 보람을 느끼죠. 찾는 거니까, 사람 살리자는 거니까요. 실종 아동 신고는 2017년부터 해마다 2만 건 내외, 20년 이상 장기 실종 상태인 아동도 올해 4월 기준 66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줄 알았던 롤러블 폰이 세상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줄 알았던 롤러블 폰이 세상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소량의 시제품 제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삼성과 중국의 샤오미 등에서도 롤러블 폰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이르면 내년에 상용화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롤러블 폰에 앞서 삼성은 올해 하반기 2번 접는 폴더블 폰도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접거나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미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됐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담긴 스마트폰, 언제 어떻게 시장에서 만날 수 있을지 살펴보고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효훈입니다. 예.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 출시가 무산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새로운 스마트폰 판매는 그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나요? 실제로 새로운 스마트폰 판매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거 코스명 레인보우라고 불렸던 이 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팔기 위해서 선행 생산을 약간 좀 해놨던 그런 분야입니다. 예. 이 생산해 놓은 걸 갖다가 어떻게 좀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임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직원들한테만 뭐 이제 한 20만 원씩 팔겠다 대신에 후속 지원이나 AS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라는 정도로 해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롤러블 폰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저희가 사진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일단 LG 롤러블 폰은 어떤 폰입니까?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딱 잡고 있다가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위로 화면이 쭉 하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소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상소문 폰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한 옆으로 놓으면 6인치 정도 되고요. 위로 올리면 한 7.4인치 정도 되는데 이게 화면 비율이 약간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CES 2021이 열릴 때 한번 그 영상으로 실물이 살짝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만 봐도 되게 신기하고 제대로 나오면은 화면은 큰데 생각보다 별로 무겁지는 않은 이런 폰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네티즌들이 요것만 조금 그 판매하고 사업을 종료하지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팔면 안 됐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단순하게 스마트폰만 팔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후속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고, 다음에 보안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지 실제로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기로 접은 상태에서
이 폰만 딱 내놓고 그냥 사갈 사람은 사가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거는 그냥 그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예. 떠넘기고 사라지는 것과 굉장히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아마 판매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론 만약이지만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다면 시장에 좀 반향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폰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한계가 있었어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1,000 이상이 비싼 스마트폰이라 한 $150 정도의 초저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크게 나눠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나왔으면 한 260만 이상 나올 스마트폰이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주고 이 폰을 사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돈 주고 과연 사려고 했을까는 좀 다른 문제라서 성공은 장담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LG가 롤러블 폰을 출시했다면 세계 최초가 되는 거였잖아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공개가 된다고 해도 세계 최초가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현재 LG 롤러블 폰을 갖다가 지금 미리 그러니까 시제품으로 나온 한 300대 정도를 내부 300대. 임직원들한테 아니면 다른 이제 관계자들한테 지금 기증할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무엇인가를 이제 판매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상용 판원 제품으로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거든요. 그렇죠. 시제품을 공개하는 회사들은 의외로 많고 실제로 제품으로 나오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 최초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게 저희가 너무 최초를 좋아해서 그렇지 특별하게 뭐가 최초다 아니다 이런 걸 인정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임직원에게 선물용으로 좀 증정이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여러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좀 높은 가격에 또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임직원들한테 줬던 폰이 어떻게 나갔는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네요. 폰마다 조심해야겠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속에 있는 일련 번호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폰마다 기기 고유 번호가 있는데 실제로 누구한테 선물한 폰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아직 이게 선물을 한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53번님께서는 019 번호 서비스도 다음 달이면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뭔가 핸드폰도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 같네요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 3사가 투지를 완전히 이제 종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변화를 애청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롤러블 폰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이? 롤러블 폰으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가 이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의 대결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했던 원래 한 해였습니다. 삼성에서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내놓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올해부터 안정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LG에서도 이 롤러블 스마트폰 내놓고 이러면 사실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 디자인은 거의 똑같지 않아요. 한 몇 년 동안 정말 지루할 정도로 비슷해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져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LG에서 이 롤러블 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사업을 접기로 한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무산된 상황이고요. 대신 이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크게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나름 이제 좋은 편이라 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는 한 2023년쯤 되면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은 그동안 접는 폰, 그 폴더블에 집중을 해왔는데 올해는 그 2번 접는 폰 있잖아요. 흔히 병풍폰이라고 하던데 2번이 이 접힙니다. 롤러블 폰과는 좀 별개의 모델입니까? 완전히 다르죠. 롤러블 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인 거고요. 말려 들어간다. 삼성이 폴드 Z라고 부르잖아요. 이 Z자 모양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2번 이제 딱 이렇게 꺾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게
일단 그 이번에 미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됐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두 번 거는 디스플레이 만들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한테 어떤 실물이나 어떤 시제품 형태로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요. 이걸 굳이 두 번까지 꺾어야 되나? 아니 이게 단순하게 두 번 꺾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번 꺾이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무거운데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품도 그렇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무게와 그 두께를 줄이는 게 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가벼운 편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 잡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태블릿 PC. 태블릿 PC는 굉장히 크니까 두 번 정도로 접어서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한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시제품이나 중국이나 다른 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두 번 꺾는 제품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쓸모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품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명 그 삼성의 병풍폰도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뭐랄까요, 부채같이 생겼네요. 접는 스마트폰. 아니 근데 뭐 지금 전문가 입장도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을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에 뭐 Z 플립이라든지 그런 폰이 나올 때 이걸 굳이 왜 접어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나와 보니까 괜찮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두 번 접는 것도 지금 조금 의심은 되긴 하지만 또 삼성이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려면 우선 현재 한 번 접는 폰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한 번 접는 폰을. 아직까지 한 번 접는 폰이 뭐 시작할 때도 좀 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롤러블 폰도 있고 두 번 접는 폰도 있고 뭐 아니면 팔이 차는 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상품화되려고 하면은 일단 이걸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게 좀 우선인 상태라 가지고요. 설령 뭐 올해 말쯤에 이 시제품이 보인다라고 해도 이거를 그냥 일종 기술 과시용이지 실제로 생산한다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있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쪽에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애플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면서요? 항상 하반기에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 왔습니다. 이게 어떤 스마트폰입니까? 그냥 똑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크게 안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아이폰 12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좀 다양한 색상이 좀 추가된다거나 뭐 핑크색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분홍색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화면질이 조금 좋아진다거나 카메라가 좀 좋아진다거나 그래서 약간 좀 개선된 정도의 형태지 어떤 변화는 내년에나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살짝 좀 계산하면서 쉬어간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06번님께서 액정 걱정 없는 스마트폰은 언제쯤 나올까요? 산지 한 달도 안 돼 액정이 깨져서 아내 눈치 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액정 걱정 없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나옵니까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깨지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액정 깨지는 게 아니라 보통 액정이 터치 패널 위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유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 대신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이런 플렉시블 스마트폰들이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별로 안 예뻐요. 유리보다. 이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을 접는 거래 가지고 플라스틱을 굉장히 얇게 만들지 않는 이상 이제 유리를 쓰는 것보다 훨씬 좀 싸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쓰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그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은 유리를 이제 발라놨거든요 위에다가. 그래서 사실상 깨지진 않는다. 다만 굉장히 많이 이제 흠집이 생긴다. 아니 찢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에 있는데 예쁘지 않아서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셉팡님께서 유튜브로 병풍 감상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셨고 공덕동 브라우님께서
저렇게 크다고요? 진짜 병풍이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2번 접는 폰이 나온다면 크기는 굉장히 크겠네요. 펼쳤을 때. 사실 뭐 지금 있는 태블릿 PC를 2번 정도 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일반 스마트폰을 2번 접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 뚱뚱해지기 때문에 그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으로 많이 안 쓸 것 같고 태블릿으로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12인치 정도 되는 태블릿을 2번 정도 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접을 때 나타나는 그 액정의 좀 접힘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는데 폴더블 스마트폰은 무조건 접히면은 자국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그걸 실제로 구입하신 분들이 쓰다 보니까 접힌 듯이 흔적이 남긴 하지만 뭐 사용하는데 크게 신경 안 쓰인다. 불편함 없다. 불편함 없고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져가지고 크게 이제 뭐 문제 삼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뭐 사실상 애플 아니면 삼성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등의 업체도 좀 시장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사실 저희 한국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애플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이제 LG 같은 경우가 한 중저가 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이쪽 세그먼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노리고 중국폰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삼성이 좀 가져가고 애플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중국폰이 가져가고 이래서 좀 서로 좀 나눠먹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삼성이 지금 저가폰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80% LG가 가지고 있던 몫의 한 80% 정도는 삼성이 가져가고 20% 정도는 지금 애플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세계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애플, 비보, 오포, 샤오미 이 5대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기타 수치가 30% 40% 정도로 해서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들어오니까 이 5개 회사의 어떤 지배가 좀 굉장히 지금 지배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점점 더 약간 좀 재미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질문 드려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7702번님. IT 전문가는 어떤 기종 스마트폰 사용하는지 궁금하고요. 롤러블이나 폴더블 폰 나오면 사실 거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삼성 거 하나, LG 거 하나, 애플 거 하나, 중국 거 하나 이렇게 4개를 쓰고 있고요. 다 개통을 하신 겁니까? 써야 됩니다. 4개를? 통신비 어떻게 감당하세요? 알뜰폰 쓰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4개를? 알뜰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질문은 그 폴더블이나 롤러블 나오면 사실 거냐고. 지금 160만 원대로 이제 올해 연말쯤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좀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원래 폴더블 스마트폰 2번째 나왔을 때 살려고 했다가 안 샀던 제일 큰 이유가 이 내구성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2년 정도 놓고 지금 제대로 어떻게 이 내구성이 갖춰지는지 확인해보고 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솔직히 쓸 때 굉장히 많이 무겁긴 한데요. 이 정도는 뭐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번은 좀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병풍 나오면 사실 겁니까? 아니요. 아니 스마트폰은 한 손에 들고 쓰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거를 그렇게 두꺼워지면 쓰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 약간 들고 다니는 모니터의 개념으로 써야지 스마트폰으로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2012년부터 실종사고를 막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물론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닮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이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등록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사업자 등록제도, 2번 지문 사전 등록제도, 3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예,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번 제작진이 퀴즈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알려줘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자,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아이랑 같이 길을 걷다가 저희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아이가 다칠 뻔했습니다. 아이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면 혹시나 다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자, 요즘 이런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네, 전동 킥보드라고 불리는 이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시행이 됐죠? 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예. 먼저 여기에 속하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그 도로교통법하고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이 됩니다. 예. 네, 이러한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와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5, 제64호의 2에 따라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 또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에는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이하에 따라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이러한 장치를 운전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54에 따라서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 또 자전거용 안전모와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 2에 따라서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예. 그 밖에도 야간에 이제 등화점 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의 2에 따라서 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 관련 내용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분류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퀴즈에 대한 답이 오고 있는데 0830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아이들도 경찰서 가서 등록해야겠어요.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니 좋은 제도입니다. 수고하시는 경찰관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아이와 함께 경찰서 가서 등록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5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 곳곳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렸죠. 올봄 유난히 황사가 잦은데요. 올해 들어 서울에서 황사가 관측된 날은 모두 11일로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모래먼지가 한반도까지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 동안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예정인데요. 다행히 비는 오늘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미세먼지 수준도 차차 좋아질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3입니다. 미국이 일본 여행금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기존 여행정보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4단계인 여행금지 권고를 발령한 것인데요. 일본은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세 번째 긴급사태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도쿄 하계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이번 일본 여행금지 권고가 도쿄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113입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 연금된 뒤 쿠데타 113일째인 어제 거의 넉 달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수치 고문은 수출입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수치 고문은 재판에 앞서 30분가량 변호인단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변호인단은 수치 고문이 언제나처럼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밝혔으나 철저한 정보 통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수치 고문은 본인이 어디에 가택연금 돼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의 봄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마지막 숫자는 25입니다.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해마다 실종 아동 신고가 2만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실종 아동 가운데 36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840명에 달하는데요. 아동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은 안전드림 사이트 혹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어서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크지 않다가도 신고할 때 또는 내야 할 때가 되면 관심이 집중되는 세금, 은퇴 후에도 세금은 계속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연금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연금,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은퇴 후 받는 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네.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걸 또 보셨습니까? 우리 그 상무님께서 그 다른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저 나오셨더라고요. 아, 지나가다가 구경꾼으로? 네, 구경꾼으로 나왔습니다.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저 본방 출연하는 게 목표인데 구경꾼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구경꾼으로 네, 네.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셨더라고요.
얼굴이 커서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에 퀴즈를 한번 더 드리는데 퀴즈 잘 들으시고 네네. 힌트가 가능하시면 또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12년부터 실종사고를 막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실종 아동의 날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문제고요. 오늘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앱이나 또 경찰서 방문하셔서 사전에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은 물론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닮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이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등록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사업자 등록제도, 2번 지문 사전 등록제도, 3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힌트보다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감상 말고요, 힌트를. 계속 노래 듣고 싶습니다. 5090번님, 와, 듀에토 못지않은 노래의 솜씨 매력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말 잘못하면 혼납니다. 듀에토 팬들 굉장히 많습니다. 8871번님, 일부러 노래 실력 뽐내려고 3번 보기 넣은 거 아닌가요? 노래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는데, 보기는 저도 몰라요. 예, 사전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힌트는 그럼 없는 걸로 할까요? 힌트는 그쪽 우리 몸에 있는 것들 등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발가락은 아닌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우리 상무님께는 저희 힌트를 부탁을 드리지 말아야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얼마 전에 3050 직장인의 연금 이해력에 대한 설문조사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이었는지 질문 주시면은 저도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좀 쉬운 것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예. 앵커님도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고 계시죠? 예. 현재 개인이 이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하는데, 이거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보험료요? 예. 국민연금 보험료. 있다. 맞추셨습니다. 예. 대단한 실력이신데요. 그럼요. 이거 저희가 질문을 해봤더니 한 4명 중에 3명 정도가 맞추는 거라서. 그냥 대부분 맞추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예. 부부 모두가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없다 아닙니까? 50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살이죠, 그러면? 55? 55? 잘 찍으시네요. 부부 두 사람이 다 55세를 넘어야 되나요? 합산, 정답 뭡니까? 실력이 이제 드러나시는 것 같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연장자가 55세 넘어가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해봤더니, 말씀하셨듯이 75% 정도가 몰랐어요. 75% 정도가 몰랐다. 아까랑 정반대죠. 예.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진행자 자리를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종합소득세 이름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좀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매년 5월달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 많지 않지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퇴자분들도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종합소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소득의 유형을 보면은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 6개 항목은 소득 크기가 좀 많으면 합쳐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좀 빠지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퇴직금 같은 경우는 한 직장에 오래 일하면서 받은 거라서 특정 연도에 과세하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양도소득도 부동산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거라서 그 해년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나머지 소득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과세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연금도 이 소득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 과세를 하냐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시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연금 보험료를 내는 과정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소득 공제 되냐 안 되냐 질문을 한번 드렸잖아요. 예. 소득을 공제를 해서 세금에서 빼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데 예, 소득을 우리가 지금 직장 다니는 기간 동안 소득이 되게 상당히 있어서 이제 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는데 퇴직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 되면 이제 세율 구간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뭐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세율을 좀 낮춰주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앞서 공제받았던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시고 이제 또 세금 낸다 그러니까 화는 또 나시잖아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각종 공제 제도가 많고 뭐 세금을 좀 덜 내게 하는 각종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연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달궈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연금에도 그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연금은 좀 따로 있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아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또 가입한 것 중에 연금저축이라는 것들하고 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서 IRP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저축하면 저축 금액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700만 원 정도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은 55세 이후에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안 넘어가신 분은 그냥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그런데 연금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 1,2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가면 전체 금액이 이제 종합과세를 돼서 그 두 가지 소득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1,2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도 의아하실 건데 사실 그 국민연금은 국가 복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이거를 국가에서 주는 복지인데 따로 내야 되나?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인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데 대신 아까 소득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됐는데 소득 공제를 해주기 시작한 건 2002년도부터 해줬어요. 그러니까 8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기 받는 연금액에서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좀 떼내가지고 별도로 골라내서 거기에만 과세를 해서 사실상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시지 않는다. 거의 안 내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내실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자기 근로기간 동안 소득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조금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서두에도 그 주택연금 말씀하셨는데 노후자금으로 자주 언급되는 주택연금은 어떻습니까? 주택연금은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컨셉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세금 내라 그러면은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을 받았는데 세금까지 그래서 이게 형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나눠서 받게 되지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은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국민연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연금도 종류를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도 종류가 5가지가 있다. 국민연금 중에서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 받는 노소득으로 받는 노령연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칭해서 많이 부르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기간 중에 만약에 장애를 당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그런 게 장애연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유족연금하고 장애연금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노령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되고요. 일시금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60세까지 납입을 했는데 10년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에다가 이자 정도를 더해가지고 일시금 형태로 한꺼번에 돌려받게 됩니다. 이걸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퇴직금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봐서 예.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갑자기 국민연금 보험료 내다 돌아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 보통 그럼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 받을 사람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까운 친척한테 사망 일시금을 주게 되는데 예. 그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 이것도 세금이 없고. 그러니까 세금 있는 거는 노령연금하고 반환일시금 두 군데만 세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세금을 낼 때도 있지만 환급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연금 받는 경우에도 수입이 많지 않다면 환급받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국민연금 처음 신청하실 때 가면 자기 이제 국민연금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공단에다가. 그때 예. 뭐 신청하냐면 자기 인적 사항들하고 가족관계 사항들 다 이렇게 같이 신청을 하면 그거에서 세금을 인적공제 등 같은 계산해가지고 국민연금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예. 원천 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만 주거든요. 그러면 직장 다닐 때 우리 12월 달, 1월 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예. 그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1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세요. 그러면 자기 가족관계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혹시나 세금을 돌려받을 일이 있거나 그러면 1월 달 연금에 좀 더해서 돌려주고요. 예. 만약에 더 내야 되는 경우에는 1월 달 연금에서 좀 빼고 주는 겁니다. 그러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끝나는데 예.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연금 소득 이외에. 그러신 분이 이제 5월 달에 같이 신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낸 세금보다 이제 돌려받을 게 많으면 이제 5월 달에 또 돌려받으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을 좀 오래 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는 올해 준비를 하거나 또 연금 수령 이전부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얼마를 받는지 확인부터 좀 해야 되잖아요. 예. 과세 대상 연금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연금 수령 금액들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을 하시면 금방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보다 이제 자기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보험료를 내면서 얼마나 소득 공제 받았는지, 얼마나 세액 공제 받았는지를 알아야 이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 그러면 공짜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가보면 민원 증명 코너가 있어요. 아, 예. 거기 가보면 연금 보험료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클릭하셔가지고 하나 떼보시면 자기가 이때까지 저축하시거나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과세 대상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애청자분들의 그 질문들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78번님, 은퇴 준비하려면 연금 몇 가지 정도 들어놓는 게 좋을까요? 은퇴 후 연금 수입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은지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주 기본적이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럼요. 같고요. 예. 항상 이제 자기가 생활비 부분들을 어느 정도 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가장 뭐 너무 럭셔리하게 아주 뭐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는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있잖아요. 예. 식생활에 관련된 비용이나 주거비용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든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 부분만큼이라도 최소한 연금 형태로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건 어떠한 상황에도 들어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일단 1차 목표로는 만들어 놓고 그게 되신 분은 이제 조금 더 더해서 더 하시는 과정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예. 4219번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받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것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네, 홈택스 들어가시면 자기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안내장이 우편으로 오는 일이 많거든요. 못 받으셨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과세 대상 여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도 홈택스 자주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평상시 세금을 자주 매번 내는 거면은 잘 익숙해질 텐데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제가 상무님한테 따질 건 아닌데요. 뭐 따지셔도 됩니다. 6023번님.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할 때 이제 자기가 부양가족 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소득세법상에는 이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거든요. 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같으면은 연 한 500
516만 원 이하, 과세 대상 소득이 516만 원 이하 정도 되면 각종 공제금액 계산해 보면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516만 원보다는 작게 받으시는 분들은 부양가족 등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5729번님과 6587번님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이건 답변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홈택스 시스템적인 부분이어서. 5729번님, 저는 직장인인데 시간 날 때 배달일 하면서 수입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신고하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해봤는데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세무사를 찾아가는 게 좀 낫나요? 금액이 크시면은 세무사 도움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요즘 홈택스 가보면 이제 자기 과세 유형을 정해서 알려주거든요. 그거 이제 따라서 클릭해서 따라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사분 도움을 한 번은 받으시는 거는 첫 번째 할 때는 한 번 도움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472번님, 종합과세 기준인 1,200만 원은 저축한 원금만 해당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뭐 물어보시는 거냐면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저축한 금액에서 연금 받을 때 제가 1,2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저축할 때 세액공제 받거든요. 그 세액공제 받은 원금하고요. 거기서 불어난 이자를 기초로 해서 발생한 연금. 그 원금하고 이자. 까지 합친 금액에서 연금 나온 게 1,2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7842번님,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니 몰랐네요. 쥐꼬리 연금인데 세금까지 붙는다니 절세법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일단 말씀하실 때 이제 연금이 작은 경우에는 거의 과세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앞쪽에 이제 세액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소득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되는 거라서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연금 소득세를 절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쪽에 공제 금액을 제대로 좀 잘 챙기는 것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845번님, 처음에 이야기해준 주택연금은 주택 시세만큼까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값이 남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주택연금은 이제 가입할 당시에 나이랑 집값을 감안해서 연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금액이 결정되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을 해주고요. 본인 배우자가 다 사망하면 상환을 하는데 상환할 때 이제 받았던 연금액이 집값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작은 경우, 그러니까 집을 팔고 돈이 남은 거는 이제 상속인한테 자녀들한테 돌려주고요. 모자라는 건 더 안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3002번님, 국민연금 1년 연장하면 몇 % 더 받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년을 납부했을 때 보통 100%를 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가정하고 1년 늘어나면 보통 5% 정도 연금액이 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엽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지문 사전 등록 제도였습니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물론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지문 등록해 주시고요. 8166번님. 지문 사전 등록 제도 오늘 노래는 짱입니다. 지금 손주들 지문 등록하라고 메시지 넣었습니다. 아우 잘하셨고요. 0518번님. 와우, 최영진 아나운서한테 들었던 노래 중 단연 으뜸입니다. 여기 사무실 빵 터졌어요.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듣나 봐요. 8470번님. 지문 파이팅. 지문 파이팅은 뭡니까 이게? 본인 지문한테 이게 화이팅! 이러는 뭐 그런 겁니까? 선물 드리죠, 이분. 5569번님. 오늘 처음 알게 된 참 좋은 제도네요. 외손녀 5살인데 오늘 바로 등록해야겠습니다. 당장 하시죠. 4306번님. 우리 아이들도 등록했어요. 하고 나니 마음 든든합니다. 2172번님. 아이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나면 늘 이 시간이라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면서 슬라생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 다닐 때 단체로 지문 사전 등록 해줬답니다. 자, 어른들의 관심이 아이들의 또, 좀 두려운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서 지문 등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의 롤러블 폰,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죠. 한 애청자께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